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훈련이나 경기를 하다가 근육과 관절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잘 살펴서 수술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외에 꼭 필요한 단계가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다친 근육의 힘을 키우고 또 관절의 유연성을 늘리는 재활치료, 네. 재활치료를 많이 받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운동하다가 다쳐도 재활치료를 받는 게 이제는 상식이 됐죠. 네. 근데 재활 나오니까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몸에 네. 이곳에 질환이 생겨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곳 어디요? 심장요. 깜짝 놀랐어요. 심장 재활.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심근경색 등으로 심장이 손상되잖아요. 네. 심장에 재활이 필요해요. 맞아요. 예, 심장도 알고 보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BC 클리닉 건강 365에서는 심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심장 재활과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 나와 계신데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희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 재활 치료하면 저희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들이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심장 질환에도 쓰인다고 하니까 생소하거든요. 일단 심장 재활이란 어떤 건지 그 개념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심장재활이란 심장 질환자들에게 심장 기능 향상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개인별로 안전하게 운동 치료법을 처방하고요. 진행하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이 심장 기능이 좋아진다면 사실 저희 집에서 이 빨래 넣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러닝머신이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놓아두거나 말씀하신 대로 빨래거리로 쓰고 있는 그 러닝머신, 네. 실내용 자전거, 그게 아주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이런 운동기구는요, 다리를 이용하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또 강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심장 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도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처방받아서 진행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거나 하게 되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돼요? 네, 사실은 운동 강도가 너무 낮으면 네. 시간 낭비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심장 환자들이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심장의 기능 이상이라든지 변형, 나아가서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네. 운동을 할 때는 딱 적당히 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적당히 한다는 게 사실 과장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심장 재활의 목표라면 일단 뭐 다치기 전에 시술 전처럼 그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건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만 하자. 목표치가 어디까지인가요? 네, 사실은 심장병 환자의 유산소 운동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심장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회복하게까지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요,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심뇌 질환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위험인자를 두세 배 감소시키고 네. 심지어는 심장 질환의 급사 사망률을 20~30%까지 감소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아주. 네, 그래서 꼭 심장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네. 근데 사실 심장 재활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 국내에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 중인지가 궁금하고 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중요해요. 질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 병원에서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막대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심뇌혈관 권역센터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심장 재활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그림처럼 전국에 1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경북 지역에는 안동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예. 근데 201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네. 심장재활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래 환자 같은 경우는요, 연 36회 운동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네. 연 5회 정도 운동 부하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라면요, 입원 기간 중에는
어떤 숫자의 제한 없이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험 적용이 되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서 그쵸. 훨씬 좋죠. 참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심장 재활을 받을 분들이 과장님 병원에 오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입원 시에 처음 시작하는데요. 입원 시에 그 침상 안정시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가벼운 다리 들기 운동이라든지 복식 호흡을 이제 호흡을 교육하면서 안정기를 지나게 되고요. 침상 안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강도의 러닝머신이나 유산소, 실내용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퇴원 이후에는 외래를 통해서 심장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운동 부하 검사를 해가면서 고위험군도 분류하고 운동 강도도 처방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혈압 이상이나 부정맥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심장내과와 상의해서 추가적인 약물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는 가정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심장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배워왔던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시면서 건강을 지키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말씀 중에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 네. 선수들이 가슴에 이렇게 뭘 부착하고 네.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뭐 검사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네,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검사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예. 같은데 사실은 이 운동 부하 검사는요. 보시는 것처럼 운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혈압이라든지 심박수, 심전도 변화 등을 분석해서 부정맥이 나타나는지, 혈압 저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는데요. 사실은 이걸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이제 호흡 지수가 네. RQ라는 값이 1.1을 넘어서면 일단 본인의 유산소 운동 능력은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라도요,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거나 환자가 어떤 이상을 호소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검사를 중지하게 돼 있고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최대 유산소 운동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운동인데 사실은 보고에 의하면 네. 2,500건당 1건 정도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위험한 수준까지 검사를 강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저희가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러닝머신 보면은요 이렇게 뛰다가 탁 멈추는 기능 있잖아요. 맞아요. 스톱 운동 기능. 부하 검사할 때도 이렇게 환자가 멈출 수는 없을까요? 사실은 환자 스스로 멈추기도 하지만 네. 환자가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벌써 심전도나 혈압의 아. 이상이 우리한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느끼기 전에 저희가 먼저 스탑을 시키죠. 그렇구나. 예. 네. 확실히 안전한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심장 질환자들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내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좀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면은 확실히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정보를 가지고 조심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사고 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사람마다 타고난 신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 환자에 맞도록 운동 처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하고 나면 다른 정보들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 시에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심전도뿐이 아니라 호흡가스 분석을 같이 하거든요. 보시면 심전도도 붙이지만 입에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운동을 맞아요. 하죠. 네. 그게 입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입 안 밖으로 흘러다니는 호흡 가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스를 분석하게 되면은요, 환자가 최대한 운동했을 때 최대 산소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최대 유산소 운동 능력이 됩니다. 예. 이렇게 개인별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한 40에서 60% 정도의 그런 수준의 운동을 우리가 보통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매번 훈련을 하고 나서 이렇게 운동부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호전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요. 그래도 체력이 정말 너무 약한 분들은 운동 부하 검사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다른 뭐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예외로 많고요.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6분 보행 검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
6분 동안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걷도록 시키고 몇 미터를 걸었는지 측정을 합니다. 보통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런닝머신을 못할 정도 되면 보통은 한 6분 동안 100m, 200m 정도도 걷기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평보로 걷는 3, 4km/h의 절반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어느 정도 숨이 차게 그분의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실내용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운동을 시키면은요. 사실은 이제 최대 6분에 한 300m, 360m 이상 걸을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심장 환자들을 위한 아무래도 맞춤형 운동 처방은 네. 근력 위주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뭐 자전거, 런닝머신 이런 좀 유산소 운동 위주겠죠. 맞습니다.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게요. 이 유산소 운동이 어떤 거냐면 큰 근육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심장을 좀 빠르게 뛰게 하죠. 그래서 심장을 훈련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게 되면 혈관이나 혈관벽의 탄성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심장 환자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려면 사실은 근력과 유연성이 없으면은요 근골격 손상으로 결국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매번 운동 전후에 호흡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하도록 교육을 꼭 해야 되고요. 네. 근력 운동도 시술 이후에는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령 등 상지를 이용한 근력 운동은 좀 피하고 대신 하지를 이용한 런지 같은 운동을 호흡을 멈추지 않고 바른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운동할 때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강도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네. 운동하겠습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심장 환자한테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한테도 운동 강도가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운동하시는 게 가장 아이디어인데요. 네. 유산소 운동은 일단 가벼운 산보는 운동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 하기 힘든데 매일 사실은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는 되지만 네. 우리가 훈련하고 심장이나 전반적인 상태를 좋게 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 하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좀 실망스러우세요? 네. 많이 실망. 마음이 네.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모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본인 거를 구해요. 그래서 아, 내가 정상보다 얼마나 떨어지나, 보통은 보통 수준인지 아니면 월등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본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한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심박수를 딱 잡아서 네. 그걸 목표 심박수로 해서 운동 처방을 하면 가장 아이디어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그냥 심박수만 가지고도 이제 이런 목표 심박수를 구할 수는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운동 자각도라는 수치, RPE라고 하는데요. 그 수치로 힘든 정도를 기억해서 운동이라든지 활동을 제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운동 자각도라고 하셨어요. 이건 네.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그렇죠. 우리 일반인도 운동할 때는 그냥 이거 심장 많이 뛴다 느낌이나 아니면 심박수 이렇게 재보잖아요. 그게 스마트워치로. 난데 맞아요. 네네. 어떤 건가요? 사실은 운동 자각도라고 하면요. 보그라는 분이 개발한 보그 스케일을 쓰는데요. 환자 스스로가 얼마나 숨이 차고 얼마나 힘든지를 6점에서 20점까지 매기는데 사실은 이것을 각 점수에 10을 곱하면은 건강한 사람에서는 심박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의외로 객관적이고 정확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건강한 사람에게는 한 13 정도 수치, 그래서 맥박수가 한 130 정도 도달하게 운동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심장 질환자들은요, 사실은 심박수가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비슷하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심박수보다는 어느 정도 힘든지를 보는 RPE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제 운동 처방을 할 때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환자분들에게는 13을 넘거나 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슬라이드 보신 네. 다소 힘들다. 네. 13 정도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다소 하세요? 힘들다. 저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예전에 네. 줌바 댄스 배웠거든요. 네. 아까 13이 심박수 130 정도라고 하셨죠? 네. 줌바 댄스 하니까 130 나오던데요? 근데 줌바 댄스는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네, 좀 힘들었어요. 좀 저는- 격하게 하니까. 네. 그것보다는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 매우 돼요.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스러워 하시는데요. 13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숨은 차되 이게 말을 못할 정도로 숨이 차면 안 돼요. 줌바할 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운동하면서 막 수다를 떠는 정도의 그런 건 저는 또 예, 운동하면서 얘기도 하고 오늘 그건 뭐 너무 먹었니 낮아요. 하고 아, 그거 다 하는데 낮아요? 안 네, 되나요? 네. 그래서 대답을 하되 한두 마디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는 숨이 차셔야 돼요. 그래서 꽤 높은 강도에 해당을 하고요. 땀이 나더라도 땀이 막 줄줄 나는 정도는 너무 심한 거고 아, 진짜요? 그렇다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면 안 되고 약간 이마에 땀이 맺혀서 약간 떨어질 정도 그 정도 전신에 막 땀이 나면 안 됩니다. 아, 네. 이 정도가 바로 13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운동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네. 아까 방송에는 알려주시면 멘트를 해야 됩니다. 하신다면서요. 정보도 전해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달리면서 막 방송하시면 안 되죠. 맞아요. 네. 아, 그런 거군요. 그렇죠. 아, 배워갑니다. 네. 아, 운동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네. 궁금한 게 운동 강도도 중요한데 그 네. 운동 시간 전 이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어느 정도 시간에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운동을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요. 있어요. 네. 그게 안 좋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 오래 하는 게 좋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실은 유산소 운동 지속 시간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60분 이내로 진행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운동 전후로 낮은 강도의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특히 마라톤 같은 장기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심장 혈관이나 근골격계에 많은 손상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에도 실제 이전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던 습관을 그대로 시술 이후에도 지속하시다가 결국 악화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사실 다양한 또 질환들을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늘 나오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적당히 운동해야 된다. 맞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심장 재활 운동은 조금 더 다를 것 같거든요. 간격이 있을 것 같아요, 주기나.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주 3회 운동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요, 주 3회는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운동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운동 효과가 48시간을 안 가거든요. 오.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면 매일, 그리고 저는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가시는 분들 있죠. 네.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은 날씨랑 온도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은 네. 야외보다는 실내, 그리고 가장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집안에 러닝머신이나 실내용 자전거를 마련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네. 하루는 쉬라고. 맞아요. 네. 그건 사실 고강도의 근력 운동, 근육을 벌킹할 때 얘기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신장 환자에서 근력 운동 정도는 런지 정도인데요. 그건 사실 매일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정도 네. 쉬어도 된다 해서 여유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네. 운동도 정말 몰아서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트레칭은 사실은 네. 더 중요한데요. 아. 근골격 손상을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시술 후에 심장이 좀 나빠지고 약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갑자기 운동 치료를 한다. 이거 자체가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저는 되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일찍부터 심장 제어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렇게 그 심장 재활의 필요성을 이제 느끼고 적극적으로 보급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시술 이후에 운동을 권유했다가 등산을 갔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다음부터는 환자들에게 운동을 삼가하라고 권유를 하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과거의 현실이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런 체계적인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국가 권역 사업으로 실시되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심장 재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심장내과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환자들에게 심장 재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심장 재활 환자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운동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운동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에 부담이 되는 거는 같은 운동도 같은 강도도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자세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지보다 상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식사 직후라든지 날씨가 더울 때 하는 운동은 같은 강도라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산은 운동 강도가 너무 높고요. 여러분들 등산하시면 힘드시죠? 네. 너무 높고 사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권유되지 않고요.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지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절대가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네.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수영도 좋아하세요, 다들.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하지만 수영도 잘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숨 쉬기가 어렵죠. 그래서 숨을 참고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좋지 않고 또 팔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 아주 재미없는 실내에서 하는 실내용 자전거, 러닝머신 이런 걸로 강도를 본인에 맞게 조절해 가면서 운동하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 예. 복식호흡. 네. 예. 우리가 환자들한테도 초기에 가르쳐드리는 복식호흡을 일상화해서 스트레스나 불면증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사실 운동들은 네. 몸 상태가 뭐 따라주면 되는데 그렇죠. 왜 신부전증이라든지 중증 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 네, 심부전 환자들이요. 사실은 심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있어서 숨이 많이 차시죠. 그렇지만 이분들도요.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면 조만간에 누워서도 힘찬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운동부하 검사는 어렵더라도 6분 보행 검사를 하면서 차츰 호전된지를 봐가면서요. 운동 강도를 조금씩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실은 혈액투석 환자분들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보험 수가가 지금은 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운동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심혈관 위험이 매우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심혈관 때문에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낮은 운동 강도를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맞는 그런 중등도의 약간 숨이 찬 운동을 매일 해주시면은 이분들의 혈압도 낮추고요. 비뇨 수치도 향상시키고 심지어는 투석 효율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쯤에서 이 심장 질환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또 몇 가지 드려볼게요.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시술 요즘 많이들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시술 받으면 일단 기능은 좋아지겠지만 나중에 또 재발이 된다든지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사실은 여러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심근경색 환자의 25% 정도는 심부전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환자도 대부분 초기에 시술 이후에 오시면 심초음파 소견상에서 심장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심박출량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면 점점 심장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심박출량도 호전이 되는 분이 많은데요. 이런 호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심장 재활입니다. 네, 이분들 중에 사실은 이제 이런 재활 프로그램도 잘 안 하시고 이전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심장의 기능이 악화되고 오히려 부정맥 같은 이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시술 후에 약물 복용 있잖아요. 사실 약물 복용만 좀 잘해도 재발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바람 사항이고요. 제발. 예. 제발. 사실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술도 잘 됐고 그다음에 약도 잘 먹으면 다 예방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건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스텐트라든지 시술 자체가 혈관 이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시술하신 분들이 더 재발하기가 쉽고요. 실제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5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재발하고 사실은 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사망률이 20, 30%지만 재발했을 때는 85%까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약물 복용과 더불어서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 강도 있는 유산소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운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실천해야 네.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심근경색 시술 받고 나서 네.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네, 그게 궁금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바쁘신 분들이라 바로바로 일상생활 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그런 게 사실은 위험합니다. 실제 환자들이 병상에서 본인들이 심장 상태를 잘 못 느끼고요. 오히려 시술하면 더 나아진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초음파 소견은 결코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퇴원 시 무리하게 업무를 복귀하는 것은 위험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의 드리는 사항은 제일 피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무거운 걸 들지 않는다. 네. 그리고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지 않는다. 네. 그게 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모든 발로 이렇게 환자처럼 네. 본인은 그렇게 안 생각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또 부부관계도 당분간은 피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걸 잘 안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심장벽이 막 늘어나 버리거나 모양이 심하게 변화돼서 심장 기능이 막 저하되는 그런 심각한 사망사고로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심장 재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운동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심장재활은요, 사실 심장질환은 운동뿐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걸로 돼 있고요. 네. 제 경험상 또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 금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재발해서 들어오시는 아이고. 걸 직접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환자들이요, 수면이나 스트레스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근무가 밤에 있다거나 이래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직업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유난히 부정맥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심정지로 결국 심폐소생술 후 살아는 나셨지만 심박동기 실수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면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에 도움이 되고 또 혈압과 맥박도 안정시킬 수 있는 네. 심장에 좋은 복식 호흡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배울 준비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 복식 호흡은요, 횡격막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데는 어딘지 아시죠? 횡격막이 어딘지 아세요? 가슴 밑에. 가슴과 배를 네. 가로지른 네. 막입니다. 저 그 말을 하려고. 예, 저도 알고 여기, 계셨군요. 여기. 네. 예, 근데 여기에는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게 자극이 되면 심박수가 가라앉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근육도 이완되고 네. 해서 수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따라 해보실까요? 그러면 네. 한번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네. 배에다 올려놓으시고요. 네.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호흡은 다 들이쉬는 것부터 하시는데요. 내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가 쏙 들어가게 힘을 주면서요. 입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안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숨 쉬듯이 아이고, 쉬운데요? 쉬워요. 아이고, 아휴. 예. 근데 자꾸 에고에고 하면 싫으니까 나중에 네.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는 소리는 빼고 네. 배를 집어넣고 입으로 공기를 뺍니다. 그리고 배 힘을 빼면 코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과하게 들이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게 바로 횡격막 호흡이고요. 이런 호흡이 효과적인 환기도 이루어지고요. 심장과 혈관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들 연습하세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심장 질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네.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사실 심근경색 환자들이 많은데요. 심근경색이 재발하거나 뇌경색으로 다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사실은 모두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같은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심근경색은 재발하면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뇌경색이 오게 되면 결국은 운동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한 50% 정도는 심장재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심장재활을 이용하시고 더욱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요. 운동 방법 알아뒀다가 매일매일 한번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희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